이제는 세상을 보세요. 오프라인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온라인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시대는 갔다. 이제는 비용이 비싸지는 시대다. 아마 리오프닝 여행 가실 거잖아요. 여행 아마 오래 가시기 힘들어요. 지금 이제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그 기대감과 네. 그거에 대한 투자 또 너무 일찍 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오프닝 이거 이제는 시기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네. 되는데 8분 홍수를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원하는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보유자들은 지금 기분 좋게 언제 이제 엑시트 할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벌써요? 네. 왜냐면 리오프닝 주는 사실 오랜만에 종목 하나 얘기해 볼까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10만 원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8만 원 초반 다 내려왔나요? 사실 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라서 종목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종목은 제가 가족 중에서도 애널리스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하는데 리오프닝 테마는 사실 6개월 전에는 마침표를 찍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미크론화 되면서 약간 지연된 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리오프닝 산업 자체가 구조조정이 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은 분명히 옥석가리가 있을 수 있겠다. 항공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아마 신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마스크를 벗을 거고요. 그럼 5월달 이제는 세상을 보세요. 오프라인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온라인의 시대는 끝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리오프닝은 당연히 테마를 잃을 건데 생각보다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네,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주식 중에 전략 다 좋은데 가장 좋은 주식은 싼 주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리오프닝은 보유자의 영역이었을 때는 언제 엑시트 할까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고 근데 이제 그래도 후발주자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은 약간 옥석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리오프닝 그 테마에서 1등주를 사서 잠깐 수익 먹고 나오는 것도 좋은 전략. 네. 완전 꿀팁이네요. 네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말씀 안 해주셨었던 것 같은데. 원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김정희 사장님 모셔갖고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이스트리세요. 정말 초대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체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아침 이제 기사를 봤더니 그 TSMC 대표님께서 미국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밸류체인을 확장시키려고 본격화를 했다. 근데 아직은 대만한테 안 된다. 이 생산 비용이 50% 정도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삼성이랑 싹 불러가지고 할 것 같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좀 압박이었잖아요, 사실은. 강제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자기가 다 끌어와가지고 중국을 뛰어넘고 대만을 뛰어넘고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담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챕터가 넥스트 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센스 있는 청취자분들은 이미 파악을 하셨겠지만 책 제목이 넥스트잖아요. 왜냐하면 넥스트 레벨, 넥스트 체인 앞에 넥스트를 전부 따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체인은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분업 구조예요. 글로벌 분업 구조가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면 차이메이커라 그래서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생산을 되고 물건을 대고 미국이 사줬던 이 윈닝 그로스가 깨졌다. 그게 패권 경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가격 논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깨졌냐? 저는 미국 중심으로 간다. 단 미국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미국의 생각이고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1등 기업이 1등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상당 부분 갈 거다. 하지만 100%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변할 건데 가장 뭐부터 변할까가 중요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게 투자와 결부되니까 저는 그걸 반도체라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 책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미국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게 안보 자산 중에 하나가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헤게모니를 잘 보면 여러 산업들이 다 동일한 기준으로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한국이 딱 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책에 녹아져 있고요. 앞에 TSMC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서 프레셔,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은 원포인트예요.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스테이블하게 연속성이 있으려면 가격 논리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 그 ASML이라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데가 대만에 또 R&D 센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그 부분이 그래서 사실 트럼프 때는 리쇼링이라는 정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갖고 오세요. 갖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페널티 드릴 겁니다. 라는 게 리쇼링이에요. 옛날 오바마는 인센티브 줄 거다라는 거였어요. 갖고 오세요. 그럼 세금 혜택 줄게요. 근데 트럼프는 좀 더 바꿔서 약간 tilting한 거죠. 갖고 오지 않으면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갖고 오게끔 만드는 거죠. 성격 차이가 완전 드러나네요. 정책 차이도 좀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시기가 좀 다급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정부는 리쇼어링 플러스 니어쇼어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니어쇼어링은 뭐냐면 리쇼어링 하면 너무 좋은데 얘기하는 것처럼 뭐 가성비 아니면 경제적 논리로 정말 못 오겠다. 아니면 오더라도 한 5년 뒤에 올게 라는 기업들. 그렇다면 오케이. 중국만 아니면 돼. 니어쇼어링. 네. 동남아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일본으로 차라리. 가라. 네. 그래서 그게 패권 경쟁에 다분히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의 결과물은 결국 중국 떠돌리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네, CATL이 뭐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아마 실적 발표할 건데, 네. 뭐 컨센서스를 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여파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오늘 뭐 공교롭게 기업 얘기 원래 잘 안 하는데 제가 기업 얘기 저만 알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넥스트 체인의 결론은 네. 차이메리카는 끝났다. 그것을 저는 여기 책에서는 통계를 들어서 차이메리카에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면 이 차이메리카가 지속되고 있고 어떤 지표를 보면 이게 끊겼다고 알 수 있을까라고 보는 게 중국의 미국의 국채 보유량이었어요. 근데 그 보유량이 현재 줄어들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메커니즘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될 건데 미국 주도로 갈 거다. 네, 중심이 아닌 주도다. 그리고 중국은 어느 정도 견제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인텔이 파운더리의 상당 부분 M&A과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네. 뭐 동부 DB하이텍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마켓 사이즈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MS, TSMC 다음으로 마켓 시어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 괜찮을 것 같다. 10만 전자에서 7만 전자 무너졌는데 괜찮다. 오히려 네. 기회일 수 있다. 근데 그 기회가 영원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의 헤게모니, 이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이 다 해먹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골든타임이 짧을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골든타임의 짧은 골든타임이 밸류에이션이 돼서 10만 전자가 저항선이 될지 아니면 그 이면을 벗고 과거 얘기했던 것처럼 15만 전자, 20만 전자로 갈지는 네. 사실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런 큰 판의 변화는 나타났다.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깔끔한데요. 네. 그러면 넥스트 제네레이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MZ세대의 이제 소비 네. 패턴이라던가 네. 생활에 여러 가지 우리들한테까지 끼치는 영향들이 있고 이제 막 미닝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소비하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로 이 사람을 또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꼭 MZ세대가 아니더라도 저희도 이제 방송국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슛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살아온 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넥스트 제네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넥스트 제네레이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MZ라는 새로운 세대가 훌쩍 다가왔는데 이 UN이라는 전 세계 인구 통계 데이터를 갖고 놓고 보면 전 세계 인구에서 38%가 MZ세대의 구성이고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미 사람이 많다. 그럼 이제 사람이 많으면 구매력은 언제 좋아지느냐? 구매력도 향후 컨설턴트의 자료들을 보면 한 빨라야 5년, 빠르면 5년 안에 전부 다 구매력도 이전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도 많고 구매력도 많으면 결국 여기를 포커스온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MZ 세대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저만의 이제 생각은 뭐였냐면, MZ는 이전 세대와 달랐던 거는 재테크 문화라는 게 형성됐고, 그러면 현실을 반영하는 재테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재테크를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재테크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현실에 만족하는 세대였으면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투자를 할 텐데, 특히 이전 세대가 열광했던 부동산이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세대들을 보면 현실의 만족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MZ세대 이야기랑 에셋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는 우리가 예전에 뭐 연예인 좋아하고 뭐 시국거나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만나서 전일 디즈니가 실적이 어땠네, 아니면 뭐 레이달리오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투자에 관련돼서 상당 부분 관심이 많은 세대, 그리고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는 세대고 그것의 준비 기간이 엄청나게 빨라진 세대. 그런데 그 세대가 현실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현실에 대한 피로감이 많기 때문에 투자는 아마 가상세계 쪽에서 많이 할 거고, 그게 최근에 트렌드일 수 있다. 그래서 가상세계, NFT 뭐 이런 얘기를, 메타버스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타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이타주의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개인적 이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기적 이타주의.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싫지만 간섭받는 것이 싫다라는 것의 이면적인 부분인 것이죠. 근데 그게 이타주의라는 게 동일한 제품, 옛날에는 이 제품이 환경오염을 하든 말든 좋음을 썼는데 이 세대는 환경오염은 조금 꺼림직하다라는 것으로, 근데 그것을 최근에 투자 트렌드라 엮어냈던 게 저는 ESG. 그렇죠. 근데 이제 ESG는 제가 역량 부족이었어요. 책을 쓰면서 조금 이세지고 하면 ESG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뭐 환경, 소셜, 거버넌스가 어느 쪽으로 갈 겁니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면 너무 완벽했겠는데 네.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열어두신 거 아닌가요, 일부러?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아직은 좀 고민이에요. 왜냐면 소셜 같은 경우는 참 정의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쨌든 화두를 던졌으니까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ESG가 어쨌든 북적북적 산업이 커질 거고 산업이 커진다는 것은 거기에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럼 자금의 생태계는 가장 큰 게 본드, 채권이다. 그래서 ESG 들어간 채권이 일단은 규모 사이즈가 커질 테니 ESG 채권 들어가는 상품부터 일단 주목해보자 라고 중간 정도 소고를 한 거죠. 그래서 ESG는 ESG 펀드, ESG 본드 펀드 쪽에 좀 더 주목해보자. 자금이 이미 많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는 거고 맨 마지막에는 여전히 시대정신일 수 있는데 커스터마이즈, 지금 맞춤화에 열광한다. 그러니까 암만 동일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과 내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를 했을 때 동일한 만족 퀄리티가 현저하게 다르다. 그래서 나에게만 맞는 맞춤 서비스. 그게 웹 3.0과 비슷해요. 공유와 소유의 개념. 웹 3.0을 저는 소유와 공유의 어떻게 보면 공존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소유하고 싶으면 공유하기 싫고요. 그렇죠. 예, 공유하다 보면 소유하기 싫고요. 근데 그게 같이 버무려지는 게 최근에 웹 3.0의 버전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의 가장 백본에는 맞춤화라는 게 깔려 있고 그럼 맞춤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매체에 나와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강검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려면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한번 훑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다다익선 빅데이터. 그래서 저는 이 맞춤화는 결국 빅데이터 싸움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컨트롤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그런 산업들이 상당 부분 확대될 거다. 그래서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담았고 여담으로 자 그렇다면 뭐 종목은 뭐냐 아니면 산업은 뭐냐. 그런데 빅데이터는 지금 상장보다는 비상장 계열이 상당 부분 많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빅데이터를 응용하는 부분들은 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게 뭐죠? 핸드폰 다음으로 신용카드.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사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비 패턴 이런 분석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연계되는 산업들에 대해서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도 좀 드렸죠. 근데 저는 이 책이 넥스트 빈센트잖아요. 네네. 그래서 ESG까지 다 안 담아서 오히려 더 열려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뭐 ESG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생긴 용어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유엔에서 사실 MDGs라는 거 SDGs로 바뀌었고 거기서 뭐 파생된 CSR 뭐 이런 것들 PPP 사업 요것들이 좀 더 버무려져서 정리가 되고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ESG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MZ 세대까지의 그런 트렌드는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상태라고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군들, 꼭 산업을 넘어서 그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단언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요. 그렇죠.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범용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침표를 찍을까 아니면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할까라고 해서 늘상 저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확고한 뷰를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뭔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네요, 벌써. 리스크입니다. 오늘 뭔가 처음에 제가 모시면서 환경에서 방송하면서 제일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를 먼저 딱 말씀하셨던 분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이 부분이 언급이 됐어요. 어떤 내용 담겨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면의 변화라는 것은 적어도 뭐 산업 주기를 보면 10년 이상의 변화입니다. 저는 신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 같고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는 봉합된다 하더라도 넥스트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발발할 수 있다. 항상 그냥 다른 나라에서도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치적인 시즌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스텝으로 책 제목도 넥스트니까 양안관계, 원차이나 이 부분이 상당히 불거질 수 있다. 뭐 중국 혹자는 올해 10월 말에 당대회가 크게 있기 때문에 뭐 몸을 수그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미국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또 반대로 내부적인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서 좀 더 격화될 거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근데 이런 우크라이나발 사태와 또 결부시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상당 부분 아픈 손가락일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여기 담겨져 있고요.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양극화 문제. 양극화는 성장의 뇌관이죠. 네. 하지만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극화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경제학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양극화는 꿈의 크기를 결정해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꿈의 크기라는 것은 좀 더 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의 모멘텀의 질을 결정해요. 네, 한국은 창업 인구가 참 없죠. 왜냐하면 100만 원 벌던 사람이 무슨 창업은 창업이야. 150만 원 받는 일을 해야지. 이거 자체가, 이런 컬처 자체가 모멘텀을 줄어드는 거예요. 모멘텀이 준다는 것은 좀 더 아카데믹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저는 양극화는 결국 성장률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담았고요. 네, 좀 뭔가 심오한 얘기죠. 포이의 법칙이라는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 물고기를 어디에 담아놨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네. 달라지게 성장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법칙 얘기를 하셨으니까 끝으로 약간 좀 팁을 드리면 옛날에 고전학파가 미국에서 공급의 법칙,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공황 전까지만 해도 만들기만 하면 다 판다. 지금은 저는 뉴 세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는 만들어 있어도요 사는 사람이 선취해서 사요.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산 안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공급 주도의 시대가 일부 올 수 있고 그것은 다 복잡한데 결국 어떤 시대인데 네, 좋은 시대는 같다. 이제는 비용이 비싸지는 시대다. 아마 리오프닝 뭐 여행 가실 거잖아요. 여행 아마 오래 가시기 힘들어요. 정말요? 네. 국내는 괜찮겠죠? 해외는 어렵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다 해외여행이죠. 왜냐하면 비싸서. 와, 벌써부터. 근데 아마 네. 이런 옛날 생각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정말 이 가격에 가야 되나? 좀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네. 그래서 올해는 못 갈 거고. 자, 내년이 되면 떨어질까요? 저는 뭐 하방 경제성이 있다고 봐요. 와, 정말요? 어떡하나. 메타버스로 여행 떠나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가려면 그러던지 아니면 빨리 떠나던지. 너무 대박이네요. 네. 그러니까 책을 출간하고 나서 요즘에 책의 이런 딜리버리 툴 자체가 채널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출판사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출판사가 할 게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저자 역량에 따라서 이제 뭐 딜리버리 마케팅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이런 걸 기회로 네. 제가 이제 이런 채널에 나서는 거는 저에게는 큰 복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어쨌든 넥스트라는 네. 책을 계기로 이렇게 좋은 채널에 와서 뭐 넥스트에 대한 책의 얘기 또한 이제 저의 뭐 부족한 경험담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어서 저도 뭐 일상 좋고요. 경험은 항상 가장 좋은 스승이니까 뭐 꾸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넥스트 세계의 전망도 잘 받고 넥스트 빈센트의 이야기는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